청와대의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한 후에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동문들도 호소문을 냈고 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각계의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네, 한편 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에 소환 조사합니다. 예. 전직 대법원장 가운데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그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에 잠적했다가 관악관 모텔에서 발견이 됐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일단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 본인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정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굉장히 그 심적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다. 그게 주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심지어는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2014년도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걸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다. 정말 이런 사람이 최대로 무슨 선한 척 가장하면서 의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예. 막 떠들고 있다. 이런 공격이 난무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그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측은 이 신 전 사무관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태를 공개를 하지는 않는 부분인 거죠? 할 수 없죠. 본인이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예. 의사가 됐건 저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의뢰인들하고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주고받은 문서라든가 이건 철저히 비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뢰인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네.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학 동문들도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신 전 사무관, 신재민 사무관의 무모한 도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일단 호소문 내용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학 동문들도 그거 같아요. 동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런 제보 내지 폭로를 한. 저 무모한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학 동문들도 그렇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예.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2017년도에 이낙연 총리께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한다. 도전 정신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나 선망하는 기재부 공무원, 사무관의 직일지 모르지만 그걸 버리고 내가 좀 학원 강사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한 건데 이거를 막상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해놓고 도전한다고 하면은 그런 무모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한다.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저 부분도 기본적으로 동문들 입장에서도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가 전적으로 다 옳은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본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 거다. 그걸 매도하지 말아달라. 결과적으로 이 제보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한 건 맞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확전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그렇습니다.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신 전 사무관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둘러싼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또 부인을 하는 그렇죠. 모습도 지금 보였죠.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출신이다. 대학 시절에 뉴라이트 출신 그런 네. 성향을 가진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다. 정보 장사를 했다고 그렇죠. 이런 얘기도. 그런 예. 연장선상에서 국가 기밀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무슨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난무했었는데요. 예. 결국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심적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게 섣부른 억측이라든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같은 것들이 퍼뜨려질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SNS가 워낙 발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소문이 나면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소를 해서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일단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뭐 언론이 됐든 뭐 일반 사인이 됐든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사실을 이야기하고 보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눈여겨볼 점인데 일단 뭐 이것도 이중재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번 호소문 내용을 보면 민변 측에 대한 사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앞서 신 전 사무관이 민변의 변호 요청을 거부하겠다 주장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뭐 공익 제보자 보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변의 어떤 이중성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을 보실 때 민변 측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지금 이번 호소문의 이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민변 관련 부분은 지금 정확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 전 사무관도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한 게 있고. 예. 뭐냐면 지금 확인된 사실을 보면은 신 전 사무관이 민변을 직접 접촉한 게 아니에요. 신 전 사무관을 아는 지인이 예. 민변에 공식적으로 그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민변 소속의 일부 변호사들하고 접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신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전달해 듣고 그 과정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변 측은 공식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민변 측은 얘기했기 공식으로 때문에. 요청받은 그렇죠.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 중에 신재민 전 사무관 측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뭐냐 이건데 결과적으로 신 전 사무관은 거부당했다 변호를 네. 이런 주장인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지는 걸로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개인 변호사들이 어떤 얘기를 한 거냐. 근데 이제 변호를 하더라도 우리는 민변인 거를 공개하는 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 뭐 요거 하나가 남았는데 네. 그거는 지금 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요. 정말 뭐 일부 회원들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건지 예. 아닌지. 근데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민변인 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호를 한다. 그런 변호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민변에서는 공익적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민변이 당당하게 나서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민변이 예를 들어서 뭐 친정부 성향으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민변 출신 일사들이 많이 뭐 정부 각 자리에 지금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사법부에서도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요. 더군다나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민변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변이 친정부 성향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사실이 어쨌든 확인이 안 되고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돼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대학 동문들의 호소문 외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님도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었나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아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뭐 이런 점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뭐라고 했냐면 예. 아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선 일인데 너무 이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주장하는 게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좀 나서서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였냐면 애당초에 정부하고 일개 전직 사무관과는 싸움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상대가 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달라. 틀린 점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쟁점이 저는 지금 흐려지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신 전 사무관이 정말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제보를 했는지 네. 이거는 정말 신 전 사무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예. 당시에 그 차관보님이라고 이 타이틀이 붙은 예. 그 밑에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핵심은 2017년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거다. 낮추지 말아달라. 그렇습니다. 맞지 말라. 또 이 말만 보면은 지금 마치 전 정권의 채무를 줄이는 거는 현 정권에 뭐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높게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신 전 사무관이 이것까지 공개했잖아요. 본인이 김동연 총리한테도 뭐 4번인가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김동연 총리의 얘기도 국가 채무 비율을 39.4%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적자 국채를 얼마나 발행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발행해야 된다. 이걸 뭐 계산해 놓은 메모까지 지금 작성을 제출을 했잖아요. 네.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재민 사무관이 뭐 공익적 목적이든 아니면은 뭐 사익을 좀 가미된 입장에서 저는 폭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말로 정부가 그런 일을 했는가 예. 이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뭐 일개 사무관이 뭘 알겠느냐. 큰 틀에서 모르는 사람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한다. 자신의 뭐 돈 벌려는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국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 신전 사무관이 했던 걸 그 김동연 전 장관의 말을 좀 빌리자면, 그 신전 사무관의 말을 빌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발언을 했다는 건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국채 매입, 그러니까 바이백을 한다는 건 국가 빚을 줄어들게 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그 의아함을 가질 수 있겠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야당 측에서도 어떤 김 전 장관의 그 당사자의 그게 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뭐 해당 당사자가 얘기를 했겠지만, 당사자의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말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신전 사무관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을 공개를 했다면 그렇죠. 네. 전체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 뭐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일체 없어요. 그러면 국가 채무를 줄이는 건 2017년도에 우리 세수가 충분히 확보가 됐던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 채무를 당연히 줄여야죠. 그걸 안 줄이고 오히려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그 이자만 해도 뭐 한 1,000억 원, 뭐 2,000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 아니 그 이자를 누가 갚아요? 결국은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땀과 피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렇게 함부로 그냥 쓸 수 있다는 듯이 논의를 했다면은 저거는 지금 뭐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 소통을 한 거다고 하는데 저거는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 고발을 했으니까 지금 뭐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님들도 지금 뭐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겠다 이런 예.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저게 정말 신 전 사무관이 정말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막 일부분, 극히 일부분을 왜곡해서 저런 걸 폭로성 뭐 제보를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면은 조금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아니면은 국가에 대한 아니면 기재부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저는 엄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 이걸 정말 처벌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284개 분야를 공익신고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굉장히 뭐 불리하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재민 예. 전 사무관은 그렇지만 신재민 사무관의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건 과연 처벌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뭐 의문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검찰의 조사 과정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소식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는 11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러니까 이번 의혹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뭐 결정적인 카드가 있다는 거라고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될까요?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검찰로서는 지금 뭐 이 전 단계입니다만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종원 전 차장이 작년 10월 27일 날 뭐 수십여 개 범죄 사실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뭐 고의로 지연시켰다 뭐 이런 혐의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상식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혼자. 결국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대법원장밖에 없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서는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이 기각된 걸 이해할 수 없을 테고 그다음에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시를 했을 거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검찰로서는 이미 증거를 지금 뭐 지난달에 조금 약간 보완 수사나 있었습니다만은 네. 증거는 충분히 수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이 좀 수시로 접촉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 확보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밝혀졌죠. 김앤장에서 이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있어서 그 일본 기업을 이제 대리하는 게 이제 김앤장 변호사였는데 그 김앤장 변호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도 만나고 또 뭐 밖에서도 만나고 몇 차례 만났다. 이게 지금 예. 거의 뭐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박이 없는 걸 보면은 그 사실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정말 부적절한 거죠. 어떻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예. 소송의 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 부분도 정말 뭐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이 어떤 양 전 대법원장이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 카드를 쥐고 있다면 일단 예전에 항상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이 터졌을 초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이제 자택 앞쪽에서 절대 재판거리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어떤 논리로 좀 그 검찰의 주장에 반박을 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면은 글쎄요, 뭐 제가 이 사건의 뭐 기록을 다 뭐 볼 수도 없고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특별히 반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은 결국은 뭐 전직 대법관이면서 이제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분들이 김기춘 당시 그 비서실장 공관에 가서 다 만났잖아요. 외교부 장관 뭐 또 황교안 총리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전부 만나서 논의를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논의를 하느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가 문제가 되면 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의견을 문서로 받았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비서실장 공관에 가서 만나서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왜 했을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일을 계기로 외교부 장관 또 얘기해서 법관들 해외 파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 마련해달라고 해서 지금 법관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제 재판 거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고법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까지 대법원이 재판을 일종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의에 대한 목적이 부당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뭐 그런 증거들이나 정황적 상황을 봤을 때도 상당히 반박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기 좀 쉽지 봐야 않고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전 판사로 출발해서 대법원장을 맡을 때까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했다. 내가 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검찰에 가서 말하겠다. 이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검찰하고 이제 맞닥뜨리면은 그렇죠. 물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당한 대법원의 업무였다. 업무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이런 법리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일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